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담을 덜게 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용 회장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단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죠. 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당시에 합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치 인식하기로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다 개별 회사가 삼성이란 그룹 아래에 묶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삼성의 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이 과정이 모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짜여진 각복에 따라서 합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 가치를 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던가 이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이 이익을 취했다면 배임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관한 법률이 위반된 문제 등에 대해서 재판이 제기가 되었고요. 오늘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관련 임직원과 함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합병 과정에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 합병 과정을 살펴보자면요.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합병을 하고 또 다시 분할이 되는 것은 사실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일모직에도 주주가 있고 삼성물산에도 주주가 있게 되잖아요. 예. 이때 그렇다면 합병을 하게 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합병 후에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지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평가되기로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제일모직보다 더 좋다, 더 나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실제로 이 합병이 이루어질 때 제일모직의 한 주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한 3주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를 받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합병을 진행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에 대한 대주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모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물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어떤 주주 가치, 주가 가치를 좀 이렇게 조작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입증하려던 혐의는 이렇게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보다 더 높게 평가한 이 과정이 주주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하나를 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얻게 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본인이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배임 혐의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흔히 말하는 삼바라고 일컬어지는 회사가 있는데 또 이 제일모직이 이 삼바의 주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또 삼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혐의를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만 오늘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재판부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지배 구조를 개편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운 측면이 있다는 점과 과연 이재용 회장이 이런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고도의 경영상의 판단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대외 정세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국내 시장, 국외 시장 여러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런 식의 합병이 이 합병의 결과로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지배 구조, 그러니까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 등 다른 삼성의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도 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제 반사적인 이익 내기는 부가적인 이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예. 이런 합병의 목적은 애초에 그런 불법적인 승계를 뭐 위한 것이 아니라 뭐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뭐 경영상의 승계가 좀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일부러 고의로 이런 지배 구조를 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 프로젝트 G 문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 이 미래전략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그룹의 구조를 개편할지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가 발견이 되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이 고의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준비한 부분이라고 보았지만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문건도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여러 안으로서 충분히 작성할 만한 문서이지 예. 이것이 오로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주주 가치들, 이 주식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배임 혐의도 인정이 안 됐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분식회계 분식회계도 혐의도 역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1심 같은 경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기소하고 나서 지금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번 사안이 상당히 좀 복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혐의도 방대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식회계라던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구조를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제 제일모직의 주식의 가치, 뭐 삼성물산의 가치 이런 부분을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치로만 보더라도요. 이 재판 1심에만 3년 5개월 걸렸고요. 기소된 지가 지금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19만 쪽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재판도 100여 차례 진행이 되었고 증인 신문도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기록 자체가 방대하고 워낙 관련자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수사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의로 또 경영권 승계만의 의도로 가지고 한 합병이라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예. 최종적인 일단 1심에서의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검찰의 경우 이번 이제 1심 판결로 인해서 또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또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6월이었죠.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도 6월에 이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을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로까지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1심입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도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게 서로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고 예.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간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어디까지 이것은 1심이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퉈질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 판단을 받았고 관련된 임직원들 역시도 지금 모두 무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도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어떤 법적 공방은 계속 좀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뭐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뭐 충분하겠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이제 분명히 검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는 시도를 해왔었고요. 네네. 지금은 1심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다퉈볼 수 있고 뭐 추가적인 뭐 증거가 새로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뭐 집행유예라던가 벌금형도 아닌 이제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죄로 인정받으려면은 검찰 측에
측에서도 제대로 좀 더 보강된 자료와 준비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겠죠. 이제 이재용 씨 측에서는 당연히 삼성 측에서는 이제 입장을 통해서 이번을 통해서 합병이나 회계 처리의 적법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 1심 재판 이후에도 사실 아직 무죄로 확정 판결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삼성 측면에서는 사실 삼성하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고 이재용 회장하면 삼성이라고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삼성을 지금 대표하고 있고 실제로도 수장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통해 사실 경영권의 어느 정도 부분,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좀 어깨에 놓인 짐을 조금 덜어낸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상당히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부당하게 어떤 사건 정보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어떤 본인의 권력을 활용해서 재판에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권 남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좀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최종적으로 사실 사법농단의 핵심이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실무자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직접 실무자로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어서 이제 주요 이유 살펴보면 이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권리를 이용했다, 남용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혐의가 다 인정은 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부분 중에서 재판 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구체적인 사안까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강제징용 송배 재항고 사건이었다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그 직권남용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전교조 법외 노조 통고처분 사건 재항고 이유셔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한 부분이라던가 뭐 헌재 파견법관의 그런 자료를 조사하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직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승태 대법원관에 대한 그 무죄 판단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 그러할 그런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다거나 직권이 있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남용한 측면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혐의 그렇게 관여한 뭐 측면이라던가 혐의까지만 확인이 됐지 그것이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보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뭐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까지만 확인을 했을 뿐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범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앞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 그러면 1심 판결에 뭐 항소를 하겠습니까? 사실 항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이유가 예. 이 판단에 대해서 뭐 과도한 상상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좀 다투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 법리에 대해서도 지금 다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그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또 무죄를 받았고 어떤 검토를 지시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조사시키면서 어떻게 관여를 하려고 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만 또 유죄가 나와서 예. 일부 유죄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 항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일단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이 임 전 차장을 포함해서 총 모두 14명인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네, 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전현직 법관 14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제 기소가 되어 재판이 되었는데요. 예, 예. 오늘 이 재판이 마지막 1심 재판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제 2심으로 올라가 있고 얼마 전에 또 무죄 판단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를 보면은 법관 중 3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예, 오늘 예. 것을 포함해서요. 이민권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 유죄 판단을 2심에서까지 받은 상태인데 아직 다 모두 대법원 판단까지 받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관철하고 있는 이 논리가 어떤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판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해당 법관, 이 재판을 관여하고 있는 사람뿐이다라는 기조를 통해서 이제 직권 남용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에 따라서 실무자단에서는 좀 더 유죄가 인정되기가 쉽겠지만 예. 이 직권남용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항소나 상고를 진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보강이라던가 법리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결과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